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입자 공화국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세입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진 듯한 그런 판결까지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여기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이 집은요, 주인이 거주해도 되죠? 물론 그렇죠. 뭐 집주인이니까 당연히 거주를 해도 되겠죠. 그런데 때때로 전세나 월세 계약에 의해서 다른 세입자들도 거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는요, 뭐 그다지 보시는 화면처럼 뭐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이처럼 보이시는 화면처럼 또 뭐 싸움을 막 하는 그런 관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뭐 적당한 선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하에 서로가 서로에게 다소 뭐 배려를 하는 그런 관계였죠. 지금까지는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바뀐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을 본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에 기한 세입자들은요, 2 플러스 2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겠죠. 즉, 한 번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세입자들은 4년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2 플러스 2년을 주장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한 상황은요, 첫 번째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두 번째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 세 번째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네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를 한 경우, 다섯 번째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가시로 파손한 경우, 여섯 번째는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시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일곱 번째는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덟 번째는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아홉 번째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과 같은 9가지의 계약 갱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3호가 되겠죠.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상당한 보상에서 밑줄을 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원 돈은 주라는 얘기잖아요. 상당한 보상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장난 아니다는 거예요. 실비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니까요. 실비라고 한다면 이래서 뭐 이사비나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런 비용이 뭐 실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한 보상이라고 했으니까 좀 포괄적이고 좀 범위가 많고 금액 자체가 좀 많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법률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러니 이거 장난이 아니다는 얘기죠. 법에서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에는 임대인,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금전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하라는 얘기겠죠. 물론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한 보상 금액은 세입자가 부르는 금액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이사비로 인해서 뭐 1,000만 원 달라, 2천만 원 달라,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5천만 원 달라, 이런 이야기도 들은 분이 직접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놀랍지 않습니까? 세입자를 이사 내보내는데 세입자가 5천만 원 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이사를 안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집주인한테 강력하게 뭐 표시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뭐 문제가 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이러한 금액도요, 법정으로 가면 소송을 하다 보면 어차피 금액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요, 8호가 되겠죠.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올 경우, 그럴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올 목적으로 집을 매매, 즉 매수를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번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판례, 즉 소송의 핵심을 보면 집주인은 집을 판다는 거고요. 매수자는 이 집을 사서 실제 거주한 목적으로 이 집을 산다는 거예요. 샀어요. 그리고 현재 세입자는 집주인이 이 집을 판다, 이사 가시겠냐 하니까 이사 가겠다, 집을 알아보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집주인과 새로운 매수자가 매매 계약서가 체결이 되고 잔금을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매수자가 잔금을 하고 나서 현재 세입자에게 집을 좀 비워달라고 하니까 현재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나갈 생각이 없다. 나는 집을 못 비워주겠다. 왜냐? 딴 데 알아보니까 전세가 다 올랐다는 얘기겠죠. 그렇잖아요. 전세가 떨어졌다면 당연히 이사 갔겠죠. 그런데 전세금이 오르는 바람에 현재 세입자가 딴 데 이사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전세금으로. 따라서 세입자가 태도가 전환된 거죠. 나는 다른 데로 이사 못 가겠다.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거주의 목적으로 샀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이사 간다고 한 세입자가 이사를 못 가겠다 하니,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은 현재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 제기했겠죠. 그런데 이를 담당한 재판부는요, 판결문에서 세입자 승소 판결을 때렸다는 거죠. 세입자는 2년 동안 더 살 수 있다라는 이런 판결을 내린 거죠. 이러한 판결을 내린 원인으로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법의 도입 취지를 놓고 보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의 법적 성질을 놓고 보더라도, 또한 실제 거주라는 거주사회의 특성들을 볼 때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임대인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임대인, 즉 기존의 집주인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매매 계약을 통한 매수인이 거주의 목적으로 하여도 세입자는 계속 그 집에 뭐 할 수 있다? 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큰 틀을 우리가 발견했죠. 뭐냐? 기존의 집주인이 들어올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안 되지만은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설령 세입자가 예, 알겠습니다. 저 이사 갈게요. 이사 가기로 집주인과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사를 안 가겠다고 그 말에 다시 번복할 경우라 하더라도 세입자는 이사를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이전에, 그리고 전세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뭘 해야 된다? 새로운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먼저 격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들어올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6개월 전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여러분? 그러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이들은 아니 세입자가 이사 간다는 것도 구도상의 계약인데 이것 또한 계약 위반 아니냐, 이것도 법 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아직 1심 재판이 끝났으니 2심과 3심 대법원까지 가보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법리적 판단은 아주 간단해요. 이사를 간다는 거, 물론 세입자는 이사 간다는 말을 했겠죠. 이거는 구도상의 계약이죠. 구도상의 계약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민법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더 상위법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요, 이렇건 저렇건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 상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 비해서 우선해서 적용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거주의 목적으로 매수를 한 우리 매수자들 입장이라면 세입자가 나가야지 그 집에 뭐 할 수 있다? 거주를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매매나 전세에 여러분들이 좀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법대로 하자라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법대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상 소송 한번 해보세요. 절충이에요, 절충.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면 소송 비용 들어가죠. 또 변호사 선임 비용 들어가죠. 무엇보다도 이 소송을 하다 보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또 감정이 얼마나 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법보다는 좀 상식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내가 뭐 다 이기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좀 더 배려해야겠다. 내가 좀 더 양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배려로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부동산 시장 또한 그러한 상식과 배려가 통하는 그러한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